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결국 퇴정당한 박상용 검사. 그런데 회의장 밖 카메라에 잡힌 모습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보인 태도와는 사뭇 다른 장면을 보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매불쇼가 그대로 짚었습니다. 박상용이는 진짜 빨리 잡아야 돼. 네. 내 주말 내내 얘 때문에 스트레스가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지금 속보도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전해드려도 됩니까? 아니면 좀 이따가 한번 할까요? 뭐 지금 선수들 앉는 동안에 한번 잠깐 좀 전해주실까요?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회유 의혹 요거를 2첩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종합특검에서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쌍방울 대북송금 윤석열 대통령실 개입 시도가 확인됐다. 맞아요. 네, 국정농단이 의심된다라고. 예, 진짜. 이번에 나왔어요. 네. 예, 이번에 국회에서도 나왔어. 관련해서. 네. 자, 관련한 이야기 지금부터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기시기 신장식이 인턴위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기시기 신장식이 인턴위원 신장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정치검찰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지난 4월 3일 금요일에 국회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가 있었어. 있었지.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뭐 마치 뭐 한 방 없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나오고 있거든. 헤드라인. 헤드라인만 보면 뭐 없는 것 같거든. 근데 니들이 관심 없어서 그렇지 엄청난 것들 많이 나왔어. 맞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다 나왔다고 보는 입장이야. 네. 뭐가 더 나와야 되나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 중심에 계셨던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거기서 또 사회 보느라 또 고생을 하고 있는 요새 중책을 너무 많이 맡으셔가지고 네. 그야말로 칼날위를 걷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고맙습니다. 법사위원장이자 국조위원장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승원 의원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 네. 박상용이가 여기 이제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박상용이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33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박상용이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 건방 떠는 박상용의 모습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진술의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그 이유를 소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가지고 오세요. 이야기 없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잘하셨어.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증인 선서 거부를 소명하도록 되어 마이크를- 있습니다. 지금 문서 만들어 왔습니까? 문서 안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가서 마음을 바꿔서 다시 증인 선서를 하시고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예. 하세요. 턱을 자, 턱을 막 쳐들고 저. 너가 무슨 영웅이냐? 그러니까요. 영웅놀이 중이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의 그 범죄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야. 와. 혼자만,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선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그거보다 뭐 네. 더도 덜도 없습니다. 네. 거짓말은 해야겠고 처벌은 받기 싫고. 그렇지. 맞습니다. 그거예요. 이제 원래 최병 시나리오에는 네.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것들을 먼저 묻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바꿔버렸죠. 그래서 증인 선서를 전부 다 하는 모습을 봐야 거부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증인 선서를 하는데 그 사이에 마음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증인 선서 해라라고 했는데 모두 증인 선서를 하는데 혼자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증인 선서를 안 하나? 그렇게 해서 묻게 되고 그 장면이 저렇게 찍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한테 저 사람은 지금 말씀처럼 그 범죄를 오늘 국정조사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날 와서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국조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마이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들고 가는 마이크를 잘못 갖다 준 거죠. 네, 잘못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잘못 갖다 줬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와라 회수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검사도 공직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검사 한 명 그 임명하고 하려면 한 매년 10억 이상 들거든요. 검사 연봉 줘야죠. 계장 둘 있죠. 여직원 있죠. 집기 있죠. 그러니까 공직자는 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내가 10억 이상 투입이 된다. 네. 그래서 공익적인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박사님 모습 보십시오. 너무 거만하고 그렇지. 심하시고 진짜 국민 앞에서 너무 건망을 떠는 게 도대체 이 검사 생활 뭐 5년 10년 하면 다 저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그 저자는 민간인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거든.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고요. 저렇게 턱은 쳐들었는데 눈빛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예. 근데 이렇게 그 턱을 쳐들고 건방 떨던 박상용이가 국민의힘 의원 앞에서는 조아려. 그래요? 네. 이게 나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자, 그것을 장윤선 기자의 취재 편의점에서 그 장면을 또 포착을 했는데요. 그거 영상으로 잠깐 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저 봐라 저. 누구야 누구? 저 저 봐라. 저 봐라 저. 그 검사 선배거든. 야, 또 웃는 거 봐라 저. 공손해졌네. 손 모으고 있네. 기죽지 말라고. 기는 죽었어. 저 봐라 저. 아이고야. 이 지금 뭐? 아니 국민의힘은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지금 메시지도 나오는 거 보면은 김영동 의원은 지금은 박상용 검사의 편이 되어줄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같이 조작했어? 그리고 그치. 유상범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 박상용을 살아있는 권력의 재단 앞에 선 검사다. 와. 이런 페이스북. 야, 그거 한패라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공범, 한번 지금 공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죽어 있는 정적 제거하려고 조작을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애들이야.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던 애들이 아니라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다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왜 저러냐? 그 뻔해요. 거슬러 올라가면 윗선 수사해야 되잖아요. 박상용은 국정조사에서 잘 현장에서 그날 벌어진 일들을 지금 찾아가는 거고, 박상용 평검사가 어떻게 저렇게 큰 수사를 본인들이 좌지우지합니까? 네. 불가능하고요. 그 쭉 따라 올라가야 돼요. 수험지검의 부장, 그렇지. 제 이름도 다 적어놨는데 네. 부장, 차장, 수원지검장 저기 있네 저기. 예? 저기 또 두고 오셨네요. 김영남, 김영일, 홍승욱,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그 위에 대통령. 여기 윗선 수사로 가면 국민의힘과 공모했다는 게 다 드러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고 있는 거지. 공범 자백 중인 거예요, 국민의힘은. 네. 저거 믿고 박상용이 그렇게 거만한 표정 짓는 거예요? 당연하지. 박상용의 그 네. 표정이 이제 이들을 줄줄이 엮어서 심판대에 가져오게 될 겁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 홍승욱, 김영남, 김영일, 박상용 여기가 있어요. 여기. 끝에. 끝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행동대장. 예, 정도. 여기 행동대원. 사냥꾼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저 김영일 차장검사는 사실은 원래 이 사건 수사 담당 차장검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데서 쑥 날라와. 스카웃돼서. 예, 날라와가지고 갑자기 이 수사에 투입되면서 박상용을 김영남 통해서 부장 6부장 통해가지고 지휘를 한 거죠. 그 김영일, 그 다음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김영일이에요, 김영일. 네. 날라와 갑자기. 자, 그러면 지금부터 4월 3일에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연호 술 파티가 있었다고 폭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검찰에서 이놈 거짓말했어 해서 위증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에 한 교도관이 나와서 네. 2023년 5월 17일 내가 연어 덮밥을 가져다 줬다라고 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 사실 뭐 끝난 거 네. 아닙니까? 했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뭐가 다 한 방이 나왔어. 없었다는 거야. 그 장면. 뭐가 더 필요해? 그렇습니다.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5월 17일이죠. 그날 직접 연어 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그 검찰 1층 청사에서 와. 그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어. 받아서 영상 녹화실에서 그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야, 자, 뭐 어떡하라고 알았네. 더 이상. 더 이상 어떻게 할까? 김성태 접견 녹취까지 공개됐지. 네. 이거 나왔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빼박 정황이 다 나왔잖아.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아직도 위증으로 재판을 받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찍어 드릴까요? 예. 예. 교도관이 이야기합니다. 회덮밥 갖고 왔다. 그리고 김성태가 그날 오늘은 소주라도 먹고 한 판 정리해야 돼.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접견 나왔어요. 접견 녹취 나왔죠? 그랬는데 박상용 등이 그런 일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일 없다고 했어요. 회덮밥 가져왔냐? 없습니다. 거기서 세미나 했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랬으니 이건 모두 다 뭡니까? 위증. 현재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서영교. 서영교. 법사위에서 위증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발. 고발. 아, 김영민 간사실에서 고발장 쓰고 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요. 아, 좋고요. 예, 이제 화이팅! 처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한다 그랬더니 아이고 놀라라. 그래서 그날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거예요. 아.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위증은 해당되지 않지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처벌한다. 아. 파이팅. 근데 이제 이제 처벌의 시간이다. 네, 선서 그런데 여기서 거부죄라고 마지막 있습니다. 하나. 아까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박상웅 등 그 김성태의 직원들이 그날 수발을 들었다. 네. 안 했다고 했으니까 수발도 안 들었다 그러고 그들의 출입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저희 방에서 그날 출입 기록을 공개. 화이팅. 이게 5월 17일 출입 기록이에요. 자. 누구? 김성태 바로 밑에 있던 박상웅. 같이 감옥에 갔다가 이 사람 나와서 수발 듭니다. 야. 박상웅. 김성태 수발맨. 네. 쌍방울 사람 박상웅. 수발러.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5월 5월 17일 17일 도 있네. 몇 시에 들어가 있습니까? 6시 41분. 몇 시에 나왔습니까? 8시 8시 34분. 딱 승강기 CCTV에 찍혀 있는. 와. 엘리베이터. 이것까지 마저 확인했고 그것이 저희 방으로 제출된 자료예요. 와, 아니 진짜 빈틈이 없어.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사후적으로 나오는 네. 증거들이 빈틈이 없어. 맞아. 예. 회덮밥 들고 온 사람 있지. 예, 그리고 접견 기록 친 거 있지. 네. 태그 기록 있지. 그렇지. 예, 거기에 CCTV. 박상용 거짓말 있지. 거짓말 있지. 예. 또 연어와 그러니까- 술을 산 계산 내역. 계산 내역 연어 있지. 술산 계산 편의점에서 내역 소주 있지. 산 것도 있어요. 다 나왔어요. 편의점에서 소주 예. 산 것도 다 있어. 있습니다. 뭐가 빈틈이 없어. 예, 다 나왔어요. 봉투값 100원까지. 그렇습니다. 네. 한 방이 아니라 한 100방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분노할 만한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거는 진짜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검찰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자기들이 또 감찰을 해. 그런데 스스로 직접. 그 감찰을 누가 했나 봤더니 와, 이거 진짜 열받는데요. 김성태 수사를 했던 검사이자 박상용 검사의 절친 후배가 와. 박상용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감사한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 하나만한 감찰이죠.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그 사람이 요 사람이잖아요. 예. 고두성. 고두성이. 여기 예. 요 명단에 있는 고두성. 그렇습니다. 기자가 감찰을. 그자가 또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연어 술 파티
그 수원지검 검사로서 조사했었죠. 당시 누구로부터 지시 받으셨습니까? 부장님으로부터 지시 받았습니다. 형사 6부장? 예, 그렇습니다. 2022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근무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관여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도 지금 안보수와 박용철, 김성태 정말 웃긴다. 조서 작성 안 하고 면담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랑 친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술도 많이 먹고. 수사할 때는 서로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박상용 검사인데 본인이 상관으로 모시는 그 박상용 검사를 조사하는 게 참 조사 잘 했을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잘 하셨습니까? 제 나름대로 충실히 다 했습니다. 충실하게 잘한 게 그 전화 1, 2분 한 게 그 충실하게 조사한 겁니까? 연어술 팔티라든가 또 공범 분리 규정 위반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자체 감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성중 교사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김동욱 조사관이 2분 52초 조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김동규 교사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송민경 검사가 1분 내외 간단히 아마 전화 통화한 것 같아요. 네, 전진걸 교사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고두성 검사가 2분 정도 문답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 수원지검 감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해진 답변을 듣기 원한 것처럼 빨리 진행했습니다. 황성민 교도관. 예. 감찰을 받아야 할 대상처럼 보이는데 그자가 감찰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와. 답을 정해놓고. 네. 국민을 완전히 진짜 이거 완전 우롱한 거 아닙니까? 우롱한 거죠. 거기에는 창고라고 하는 공간이 없다. 진술 세미나를 한 적이 없다. 창고 법무부 있잖아. 이름으로 다 나왔잖아요. 아. 그 창고 당시에 있잖아. 그 당시에 그들- 수원지검이 그렇게 네. 발표했었죠. 네. 그들도 전부 다 범죄에 결합한 겁니다. 와. 아니 근데 고두성 검사가 전진걸 교도관을 2분 정도 통화로 끝냈는데 수원지검에서는 그 모든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전진걸 교도관은 나와가지고 외부 음식 발임된 거 내가 목격도 했고 맞습니다. 공범들끼리 얘기 나누는 거 검사가 마련해서 편의 봐준 것도 내가 봤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 안에 이런 것들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분위기네요. 그 전진걸이라고 하는 교도관이 네. 굉장히 그 정의감이 좀 투철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 이분이 좀 많이 싸운 것 같더라고요. 많이 싸웠죠. 박상용이랑. 박상용이랑 많이 싸웠죠. 예, 박상용이랑. 네. 네. 황성민 교도관은 또 이게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것 같았다. 네. 라고 또 용기 있게 맞아. 증언을 했고. 전진걸 교도관이 박상용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사람들의 규칙을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싸웠더니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위에서 밥 먹고 세미나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밥 먹을 때는 이제 구치감에 와서 먹었다.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게 전진걸이란 그 교도관입니다. 사람이 전진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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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거라고 하는. 아, 이름 외우기 좋아. 예. 아, 전진걸 훌륭한 분이니까. 네. 전진걸. 아무튼 교도관분들은 아무튼 엄혹한 환경 속에서 아무튼 그 열심히 근무하면서 국민 앞에 이렇게 사실을 말을 하는데 검사들은 그 대접을 받으면서도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은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질문에 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다 위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이 왜 저런 연어 술 파티를 하고도 저렇게 은폐하고 가느냐. 그 예전에 사실은 저 한명숙 총리 사건 때 맞습니다. 재소자들 불러다가 네. 집단적으로 이렇게 교육시켰죠. 집체교육 진술 시켰잖아요. 세미나. 진술 세미나하고 집체교육 시켰죠. 그때도 초반 먹었던 거 출입국 기록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입출입 기록 다 보고 초밥 사갖고 온 거 어디서 뭐 결제한 거 이런 거 다 나왔거든요. 근데 처벌 안 받고 넘어갔고. 그게 문제야. 처벌 안 받고 넘어갔어요. 그때 똑같은 방식을 하고 있는 뭐 거죠. 이런 사람이에요. 네. 어미준 이런 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 후배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들 또 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처벌 또 안 거짓말하고. 받는 문제가 아니라 승진하죠. 승승장구하잖아. 네, 승승장구하잖아요. 승승장구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그거. 아까 그 고두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고두성이. 네. 얘도 같이 수사했던 애야. 이거 대북 수사하다가 잘했다고 승진했어. 인정을 받았는지 서울중앙지검으로 갔어, 제가. 맞아요. 거기 가서 또 대장동 수사했어.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승진해서 간 거죠. 예. 근데 그날 나왔는데 우리 김동아 의원이 위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 쫄아가지고 단톡방 만들었어요. 어. 예.
단톡방 만든 네, 것까지. 맞아요. 5명이 만들었다는데 제보 들어왔잖아요. 자기들끼리 진술 세미나 단톡방 진술 세미나 했구나. 말을 하자면 단톡방 진술 세미나를 했지. 예. 증거 보존해라.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 자기들끼리 이제 입 맞추느라고 단톡방 진술 5명이 세미나를 만들었다는데 했다. 더 만들었을 것 같고 예. 5명이 만들었다는데 그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이 나오기 전에 그 5명 중에 한 명 누구지? 그 안에서도 누구지? 궁금한데. 이번에 국정조사 나오기 전에 예. 나오기 전에 나오는 사람들끼리 그렇습니다. 고두성하고 박상용하고 그날 밤 밥 먹었거든 저녁. 나한테 제보 들어왔지. 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묻지요 고두성한테. 네. 고두성 일어나세요. 수원지검에서 이거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잘못했네. 그리고 답변 잘못했네. 오늘 저녁은 누구랑 먹었어요? 누구랑 먹었는지 말해요. 박상용 검사랑 먹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 박성준 의원이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 정리해놨죠. 일반인 같았으면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이거 바로 증거인멸의 활용될 겁니다. 정황입니다. 난리 예. 났죠. 네, 네. 증거인멸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니까. 다 나왔어. 시간이 없어서 못할 뿐이야. 이종석 맞습니다. 지금 국정원장이 또 나왔는데요. 네. 국정원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은 TF를 구성을 해서 대북 송금 수사를 지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이 대북 송금 수사를 지원했어. 검찰이 하는 수사를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냐?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이 없다는 없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국정원이요. 국정원이 연관성 없다고 나왔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자료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싹 감춥니다. 국정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에서 네. 감춰.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만 이렇게 쓱 놔둬. 그런 다음에 수원지검이 압수수색할 때 요거 갖고 갈 수 있게끔 했다는 거야. 그럼 자료를 선별해서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번에 이종석 국정원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4일 이창현 특별수사관이 전직 검찰 수사관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 감찰부서에 신설된 고위직에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이창현은 임명된 직후인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쌍방울의 남북규리 협력 사업 관련 국정원의 불법 탈법적 개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현안 대응 TF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TF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으나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감찰 결과 보고서에 없었습니다. 감찰부서 총책임자로 현직 부장검사 유도윤이 23년 2월 6일 임명된 가운데 5월 3일까지 직접 열람하고 이 중 13건을 특정한 후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미리 빈직 조치하라고 5월 10일 지시했습니다. 이후 수원지검은 5월 18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유도윤 부서장이 사전에 특정한 13건만 정확히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진짜 무서운 게 검찰 인사들을 국정원으로 보내. 그 다음에 이걸 추진했더라고. 와, 이놈들 진짜 대단한 그렇습니다. 놈들입니다. 네. 검찰 수사관을 보내서 사실은 이제 국정원이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뭔가 자료를 유리한 자료를 찾으려고 보냈는데 그랬겠죠. 수사관은 아마 거짓말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나마 했는데 네. 그거 갖고는 성이 안 차니까 유도윤이라는 부장검사 지금 윤석열 패밀리를 보낸 거죠. 근데 이런 행태가 금감원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복현 원장을 금감원에도 보내서. 나왔죠. 네, 금감원에 근데 주가 조작을 수사를 못하게 막는 거라든가. 네. 또 뭐 국무총리실에는 박성근 검사라고 그래서 또 윤석열 사단을 또 보내고 그러니까 국정의 모든 중요 기관의 전반을 검사들을 보내서 장악을 했던 그 시도가 보였는데 네. 국정원에서 이제 드디어 이게 터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종석 원장님이 밝혀주신 밝혔어 이번에. 이거 엄청난 이야기야. 공식적으로 밝혀주신 너무 짜릿했어요. 예. 제가 와. 위원장으로 있는데 이 자료를 사전에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없어요 저희들한테. 국회 우리 특위 위원들에게 주고 다 수거해 갔어요. 다 수거해 갔는데 저거를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쫙 읽으신 거예요. 그 자료를. 그래서 제가 쭉 보는데 읽는데 와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온몸에 전율이 쫙 오는데 다 읽는 거죠. 읽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아.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다 읽고 그 읽은 것을 제가 바로 표로 만들어라. 바로 표로 만들어 놨고, 그러나 저 읽은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수사관을 보낸 게 22년 7월입니다. 그 임기 시작과 동시에 한 윤석열 거야. 임기 시작과 동시에 네. 국정원의 특별 수사관을 보내서 감찰을 시키는 거죠. 22년 7월에 감찰을 다 했어요. 했더니 경기도하고 이 대북송금하고 관계가 쌍방으로 관계가 없네. 망했어. 화들짝 놀란 거지. 망했어. 망했어. 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없다는 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와야 하잖아. 수원지검이 그거 갖고 가면 큰일 나. 큰일 나니까 다시 검사를 파견해서 이건 비닉 조치하고 감추는 조치. 감추는 조치를 하고 자기네가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갖고 가게 하는 거야. 그렇지. 부장검사 그러니까 출신이 와서 검사만이 아니라 벌써 이 내용을 들었겠지. 들었으니 보내서 그 국정원에서 이 일을 같이 하게 했다면 국정원에 보내는 걸 뭐 검찰총장이 보내겠어? 위에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인사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국정원은 대통령한테만 보고하잖아요. 단독 보고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원의 이종석 저 국정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정확하게 아주 매우 강력한 정황이 드러난 거고요. 공직기강 비서관실 이시원 이름도 거론이 이시원이 됐어요. 그쪽으로 이시원이랑 같이 유도윤 이시원이 같이 했다. 네, 이름 뭐 거론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검찰 라인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국정원 라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접 챙겼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김성태 귀국 안 하고 있을 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은 국가의 의무다. 당장 불러드리겠다. 이러고 이재명 모른다라고 저쪽에서 김성태가 이야기한 진술이 언론에 보도됐거든요. 네. 이재명과 김성태가 입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이 트집 잡게 하고 있다. 그 한동훈 발언이죠. 한동훈 발언이야. 한동훈 발언. 그러니까 저는 윗선 수사하면 한동훈, 윤석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무조건 나옵니다. 아니, 근데 저 이거는. 궁금한 게 국정원이 숨겼다는 거 있잖아요. 그 자료는 그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단히 유리한 증거는 재판에 제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본질입니다. 2019년 7월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북한의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고 했어요. 북한의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고 했어. 그런데 북한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찾았다는 거야. 국정원이. 끝난 거 아니야? 끝났지. 이거는 핵심 고리를 다 파괴하는 나왔어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이야기도 분명히 국정원장이 합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특별감사를 통해 대북 송금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되는 첩보와 정보를 새롭게 확인한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태와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김성태가 2019년 7월 해외 불법 도박을 한 정황 첩보, 이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은 정보, 쌍방울의 포괄적 대북 사업권 획득을 비롯한 북한과의 협력 사업 관련 정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김성태가 경기도를 대신하여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황해도 지역 내 스마트팜 건설이 실제 진행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도 발견했습니다. 이게 본질이야. 레전드.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예 없는 것이다라고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실체가 없다. 예, 요거 좀 부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자료를 천천히 대북 찾으세요. 송금이 우선 대북 송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대북 송금은 어떻게 하는 게 송금입니까? 계좌로 보내는 거. 계좌로 보내는 게 송금입니다. 네. 그래서 여지껏 쌍방울에서 그 이재명을 대신해서
이화영을 대신해서 슝하고 송금했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나 북한하고 우리는 슝하고 송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송금은 슝하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송금을 한 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송금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송금하냐? 이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얼마 이상은 못 갖고 나가냐? $10,000 이상을 못 갖고 나갑니다. $10,000 이상 갖고 나가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 갖고 나갔다고 쳐요. 그럼 $10,000씩 몇 명이 나가야 됩니까? 300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책갈피에다가 달러를 집어넣었다. 네. 화장품에다 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가져나가는 걸 우리가 해봤더니 제가 또 다 한번 해봐라. 시연을 했어. 100달러짜리가 0.1mm라 그래요. 0.19mm인가 그래요. 그거를 몇 장입니까? 3만 장. 셌더니 3.27m야. 여기서부터 저길 뚫고 올라가야 돼. 책장이 가야 되네, 책장이. 한 장에 1g씩 쳤더니 30kg야. 그걸 무슨 재주로 비행기를 통해서 갖고 나가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만큼을 갖고 나갈 수도 없지만 이만큼을 갖고 나가려면 이화영과 이재명에게 김성태나 김성태 직원이 엄청나게 충성도가 높아야 된다. 불가능하고 충성도가 높을 수도 없고. 아이씨, 북에서 자꾸 이화영 형 대신 돈 달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줄게. 술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술 먹고 이거 주려고 300명이 지고 나갑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이지 않고 돈은 준 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아까 이종석 그 원장께서 뭐뭐뭐는 첩보, 뭐뭐뭐뭐 정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예를 들면 김성태가 필리핀인가 어디서 뭐 도박을 했다라는 것은 첩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필리핀에 리오남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보. 첩보하고 정보는 다른 거거든요. 첩보는 퍼즐에서 조각조각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면 정보예요. 정보는 팩트입니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김성태가 도박했다는 거는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는 것을 그냥 첩보라고 한 거고요. 네. 리호남이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정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팩트라는 겁니다. 빼박 팩트. 그거를 또 서영교 위원장님이 또 정리한 자료가 있더만. 그래요? 네. 리오남에 필리핀에 없었다. 네. 요 자료 있던데. 여기 있네. 네, 맞습니다. 7월 24일부터 27일에 필리핀에서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일부터 27일 리오남은 뭘 했냐라고 이종석 원장이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2일부터 24일까지는 제3국에 체류했다. 24일부터 26일까지는 리오남의 실명 여권이 움직여서 그걸 가지고 26일엔 또 다른 3국에 체류했다. 네. 그래서 필리핀에 있을 수 없다라고 표가 딱 만들어지고. 요거는 이제 정보. 요거를 딱 정리를 하면 필리핀에 리오남은 없었다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정보. 네. 정보. 확실한 이게 팩트다. 가장 기가 막히지 중요한. 않습니까? 이게 그 리오남한테 돈을 보냈다며. 저 때문에 받은 사람은 거기 없었어. 끝. 조금 더 살펴볼 것은 저게 이제 당시 $70만 현금을 김성태가 이제 직원들 시켜서 같이 갖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몸에다 두르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박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국정원 첩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에서 쌍방울 맨 처음에 수사할 때는 김성태 횡령 배임 갖고 수사를 했습니다. $70만 정도 비면은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이걸 알았을 거예요. 이 $70만 현금화 시켜서 어디다 썼는가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거를 또 우리 이재명 지사님의 방북 비용으로 덮어 씌우기를 한 거죠. 네. 이것도 저는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까지 계속 진실은 밝혀져야 맞습니다. 됩니다. 횡령 배임의 주가 조작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100억 원 이상의 주가 조작이 밝혀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 검찰이 가져가지도 않았지만 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게 수사 자료로 검찰이 이것 좀 알아봐줘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얘가 주가 조작이 있다는데 금융감독원 이 김성태 주가 조작 좀 알아봐줘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이 다 조사를 했더니 100억 원 주가 조작이야. 라고 하니까 그 자료를 안 갖고 간 거예요. 그러면 100억 원 주가 조작에 아까 횡령 배임에 도박에 다 합치면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 너 이거 평생 살래? 협조할래. 이걸로 할래.
그래서 협조지. 평생 살지 않고 협조하는데 그러면 국정원에 있는 자료 요것만 갖고 오고 나머지는 삐닉. 그렇지. 그리고 금감원에 있는 자료 아이고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그날 국정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를 하신 하셨죠.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쫙 밝혀내는 그렇습니다. 어벤져스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그 부분 보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때 금감원장의 답변에 의하면 검찰에서 2022년 11월 달에 수원지검에서 금감원으로 쌍방울 계열사들이 이러이러한 주가 조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자료를 보내고 살펴봐라, 네. 보완해봐라라고 했는데 금감원이 깜짝 놀란 게 수원지검이 다 알고 있네? 주가 조작할 흔적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네. 이미 보낼 때. 그래서 금감원은 거기다가 잘 뭐랄까 이렇게 세팅을 해서 그래서 딱 보냈다는 건데 네. 그걸 수원지검이 뭉갰다는 거잖아요. 뭉갰다. 갖고 가지도 않았고. 갖고 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낸 거를 가만히 갖고 있다가 사실은 이게 주가 조작 시세 조정이 제일 형이 센 거 아닙니까? 네. 가만히 있다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그 확정 판결이 나자마자 김성태에게 주가 조작을 무혐의를 때려줍니다. 이제 끝났다. 김성태가 이제 다른 말 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 무혐의를 2025년 1월 달에 김성태에게 무혐의를 줍니다.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김성태가 딴 말하면 너 이 자식 하면서 주가 조작으로 기소해서 이거는 최소 징역 10년 뭐 이상이니까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이왕에 대한 확정 판결 끝나자 그때 김성태를 무혐의로. 기가 이거 진짜 막히다. 아주 기가 막힌 놈들입니다. 거예요. 예. 와, 기가 마지막까지도 이게 딱 이걸로 예, 치고 딱 있었구나. 잡고 있다가. 예. 기가 그게 막혀. 여기 있는 박상용이 할 일이겠습니까? 박상용이 그렇게 혼자 못해요. 여기 할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여기도 다 불가능해요. 할 일이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겠죠. 아까 국정원에 파견할 때 윤석열이 파견하겠죠? 그때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다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한동훈 법무부. 당시에는 민정수석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인사 검증은 네. 한동훈이 했거든요. 법무부에서 했습니다. 네, 인사혁신처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네, 법무부에서 했어요. 예. 인사관리단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한 수사는 이제 2차 종합특검에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2차 종합특검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아니 그날 저희가 국정조사 특위를 하고 들어갔는데 뜨더라고요. 이첩 받는다고. 종합특검이. 그래서 네. 이게 벌써 그 사람들은 대강 나오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예.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야. 이거는 진짜. 지금 들은 것만 해도 몇십 방은 맞은 것 같은데 한 방이 없었다는 거 언론에서 납득이 안 가네. 납득이 안 가지. 그러기 상태인데. 그 실제로 언론이 잘 다루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냥 한 방이 없었대. 야, 참 이거. 야, 지금 몇 그냥 방이냐 지금. 예. 여러 한 방 방이야. 없었다고 쓴 그 언론 빼고 다른 데는 꽤 다뤘습니다. 그래도 네, 더 다뤄야죠. 안 다룰 수가 더 다뤄야 돼요. 난리가 온 나요, 세상이 이거. 난리 날 일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죠? 한 방이 없었다고 네, 쓴 데가.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 딱딱 찍어서 얘기해야 돼. 중앙일보. 깜짝 놀랐어. 네. 어떻게 한 방도 못 때리셨어요, 두 분이. 중앙일보 진짜 결정적인 봐봐. 이야기가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아. 그리고 박상료 난타도 나가서 있지도 않은데 무슨 난타를 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못 다룬 것도 많아 지금. 박상용이 그 추가 녹취 나온 것도 있는데 이거 지금 못 네. 다뤘어요. 네, 네. 마지막 하나. 하나만 더 네. 할까요? 되게 웃긴 거는요. 리오남에게 70만 달러를 필리핀에서 주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차규근 의원이 네. 발견한 건데요. 저희도 스쳐 지나간 내용. 이 김성태하고 요게 지금 제가 여기서 뽑아서 송명철이라고 둘이 합의서를 씁니다. 500만 달러 줄게 이러고 합의서를 써요. 그 김성태하고 저기 누굽니까 송명철하고. 그럼 송명철한테 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날 필리핀에 리오남은 없고 송명철은 어디야? 이 사람이 송명철이랍니다. 딴데 가지고. 저기 있네. 맨 네. 왼쪽. 왜? 맨 왼쪽. 그러니까 이 합의서 쓸 때 이 사람이 송명철인 거예요. 여기는 김성태, 이쪽이 송명철. 송명철하고 합의 썼는데 왜 리오남한테 돈 줘?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 김성태가 빠져나가려고 했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고요. 네. 저희는 또 귀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사실 그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한 과정이잖아. 이 모든 것들이. 그렇죠. 만약에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 그러면 대한민국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왜냐? 이재명이라고 하는 차기 유력 주자가 구속이 됐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진짜 과장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게끔 중간에서 정신을 바로 잡았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인데요. 그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네. 그분들 뵙기 전에 네. 그 모시기 전에 네네. 이분 심정이나 이런 거에 제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가족들하고 지인들 압박하는 수사 방식.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근데 제가 어디 다른 그 의원님이랑 같이 토론을 하는데 특수부의 수사 기법이다. 수사를 하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주변 압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 수사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이 언제 가장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느냐. 형사사법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검찰 조사받고 와서 극단적 선택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다 압박하는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너 이러면 니네 아들, 니네 조카, 니네 누나, 니네 삼촌, 니네 부인 다 범죄자 만든다. 이재명, 조국 다 그 압박을 받았던 겁니다. 전부 다. 이해찬 총리까지. 예, 이해찬 총리. 이거는 전부 다 말하자면 이거는 수사 기법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폭력이고 공소시효 배제돼야 되는 국가 폭력이고요. 네. 살인 수사입니다. 네. 살인 수사. 근데 이것을 마치 수사 기법의 하나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신 거지. 차리세요. 정신. 아니, 정말. 미친 얘기죠.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예요. 범죄. 그 압박을 지금 뒤에 나오시는 분이 네. 또 우리 이화영 부지사가 그 압박을 견뎌내신 거예요. 견뎠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봐야 돼요. 아무튼 이런 일 없어져야 이화영 됩니다. 부지사에 대한 검찰 피신 조서를 보면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검찰의 회유 압박에 버틴 네. 그 진술이 나옵니다. 네. 나오고 결국에는 6월 19일 날 그래서 왜 이렇게 박상욱이 안달이 나서 서민석 안달이 변호사한테 났지. 했는지를 위에서 깨졌거든. 그렇지. 이화영 부지사 계속 버티고 그런 그 피신 조서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굉장히 눈물겹습니다. 네. 자,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화이팅! 엄청난 화이팅! 쾌거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국회가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네. 일 너무 잘하고 네. 성과 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습관처럼 뭐 한 방이 없었다느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맞아요. 네. 고생하고 성과를 냈으면 냈다고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뉴스가 막 들썩들썩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짜로. 네. 와. 자, 매불쇼에서는 오늘 처음 모셨습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중심을 잡아주신 분입니다. 진짜 과장이 아니고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가 저는 바로 잡힐 수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백정화 여사님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생 중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백정화 여사님은 저희가 오늘 처음 매불쇼에서 모셨습니다. 네, 요즘 일단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요즘은 오늘도 아침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하거든요. 갔다 왔고 아침마다 국회 앞에서 국정조사가 하니까 저희가 1인 시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작 수사, 진실 규명, 이화영 석방하라. 지금 여기 있죠. 네. 누가 지인이 만들어 주셨는데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질문 드리기도 좀 죄송한데 네. 좀 조심스럽고 이게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과정 속에서 생활이 다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거 저는 사실 제 일도 아닌데 이거 다룰 때마다 막 화병이 날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당사자시니까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면회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이따가 매불쇼 나간다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냥 가서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하라 하면서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검찰 조사 받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163명이래요. 그래서 나도 그때 죽고 싶었어 이런 아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견뎌왔던 남편이 이제는 조금 존경스럽고 그런 과정을 겪었고 또 자기가 지금 알았는데 자기도 몰랐는데 윤석열까지 자기를 이렇게 올감했었구나 이걸 이제 알았대요. 그때는 몰랐었죠. 네. 그러면서 내가 체구가 커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등치가 커서 그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시는데 아유,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래서 예. 보통 자기가 좀 약한 사람이었으면은 자기도 힘들었을 텐데 집중적으로 김성태가 1월에 들어오고 나서 2023년 4월, 5월에 너무 압박이 강하니까 맞아. 이빨이 생리가 3개나 빠졌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가졌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얘기를 못했을 것 같아. 누구한테도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아들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희 아들이 23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유도 없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걸 막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랑 또 정말 은인 같으셨던 아버지 같으셨던 이해찬 대표님이 그렇게 그다음에 그 당시에 몸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이해찬 총리님 몸이 안 좋았죠. 네. 쓰러지실 것 같고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조사를 받는 게 감당이나 되겠나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영혼까지 털털 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또 이해찬 대표님이 생전에 이 방송을 즐겨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싶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주변인을 그냥 아예 그냥 다 털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주변인. 털 수 있는 사람은 다 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그 부지사님도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을 잡고 싶은데 검찰은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연결고리가 뭐 어차피 김성태 이런 쪽 애들은 말을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니까 그래도 부지사였던 그렇지. 이화영의 진술이 필요했고 계속 압박을 해도 안 넘어가니까 나중에는 막 재판에서 그 구속하려고 이재명 대표님 구속 적부심 할 때 제가 법원에 그 접견 가서 했던 녹취록까지 막 공개해서 제 말까지 막 인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민주당하고 짜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런 식의 진짜 악마야. 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유가 안 되니까 네. 회유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활용했냐? 민주당하고 우리 여사님, 민주당이 여사님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맞아요. 부지사님을 속인다. 활용한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작동시켰고 언론이 그거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그때도. 그러면서 이화영은 거짓말한다. 거짓말쟁이로 몰아갔고. 그렇지. 그 부인은 진짜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갔어요. 네, 맞아요. 언론에서. 예. 드세고 정신 나가고 민주당 편만 드는 뭐 그런 사람처럼 만들었어. 실제로 맞잖아요. 아니 그래서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한 번쯤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검찰 그리고 사법부, 언론, 정치인 이 중에서 정말 이게 제일 진짜 악질이구나 했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개인적으로 제일 서운하고 제일 실망스럽고 제일 상처가 많이 됐던.
다 강도는 비슷한데요. 네. 그래도 저는 검사가 박상용 검사가 박상용이 진짜 배신자로 만들었잖아요. 저희 남편을.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녹취록에 보면 민주당까지 압살할 거대한 자기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메이드 시킨다. 뭐 이재명도 잡고 싶고 그 당시에 동봉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나오면은 뭐 견디겠는가 하면서 민주당도 이제 박살 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몰고 네. 가면서 당신이 뭐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없으니까 자기네 거기로 그 압박을 받아들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은 사면해 줄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도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면서 당하고 저희 남편은 완전히 갈라치게 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실 고립돼 있을 때는 그런 얘기 들으면 엄청 외로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보도 차단돼 있고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면회를 가면 눈빛이 저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갑자기 9월에 자기 나갈 거래요. 그래서 당신이 추석 때 어떻게 나와? 그랬더니 나갈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당신 이상하다 하고서 그 당시에는 또 지금도 그렇지만 다 녹음이 되는 상황이라 얘기는 못 하고 그랬더니만 아마 그렇게 딜이 오고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고뇌를 하면서도 약간의 그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당연하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가 아휴. 이제 정신을 차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당시에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네가 견디면 되지 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재명을 끌어들여서 이해찬 대표님하고의 그런 그 압박이 계속 오니까 그때 이제 조서를 새롭게 쓰잖아요. 그러면서 방북 비용을 그 부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 다 이제 뭐 제2의 유동규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막 화들짝 놀랐었는데 그때 그 저희 남편의 마음은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왜 네가 그 이재명을 죽이려고 이런 식으로 가냐. 그러니까 이해찬을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버렸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논리를 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건 악마다 악마. 당의 뭐 배신자 그러고 아니면은 뭐 네 그런 비리를 갖기 위해서 이재명을 끌어들여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정말로 그때 저도 너무 힘들었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견디셨습니다. 적병 가서 아들 장가도 못 가겠다 그랬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밝혀졌고 또 BTS급의 국정조사위원들이 너무 활약을 잘해줘서 제가 아주 속이 다 후련해요. 요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부지사님은 이제 사실 정보가 다 차단돼 있다 보니까 아마 어느 한 순간은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사님만 좀 가만히 있으면 나도 이제 곧 풀려나는데 막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눈을 못 맞췄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혼자서 좀 들었습니다. 지금. 근데 접견이 다 녹음이 되니까 자기 본 얘기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중에 허위 진술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7월 2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뭐 행사가 있는 날을 정해서 박상용한테 그날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랬더니 박상용은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빙고 이제 다 끝났다 그랬었죠. 이렇게 맞아요. 했잖아요. 네, 맞아. 그리고 나와서 이제 재판정에서 이 말이 허위니까 내가 보고한 것 했다고 한 것도 허위다라는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기지가 나왔는지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들을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냥 박상용은 그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 추석에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속도 얘기 못하고 부인인 저한테도 저는 또 당신 못 믿겠다는 말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속상해서 막 그러고 남자지만은 속을 얼마나 울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유, 진짜. 근데 지금 진실이 이거 거의 다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감옥 안에 있고 위증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대법에서는 유죄 확정을 내리고 와 진실과 현실의 이 괴리도 참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참 제일도 아닌데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법은 너무 멀잖아요. 예. 법은 멀고 저는 진짜 박상용이 14일 날에 증인으로 나온다는데 제가 국민 체포 명령이다 하면서 진짜 잡아놓고 싶어요. 진짜. 아유 그렇죠. 네. 힘이 없어서 이런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제 소원은 지금 뭐 자료들도 저희한테 유리한 자료들도 다 지금 폐기 처분되고 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증거하고 자료를 갖고 다시 재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재심이든 정확하게 해서 그러니까요. 국민 참여 재판으로 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가 죄가 없다라는 거, 이화영은 무죄라는 걸 좀 밝히면 네. 이화영이 무죄면은 또 이재명 대통령도 무죄잖아요. 네. 이런 과정들을 좀 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변호사님, 제가 지금 댓글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이렇게 그 힘든 분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지. 너는 뭐 말로만 하고 앉았냐. 네. 네가 악마다라는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네, 지금 후원 계좌를 묻는 분이 정말 너무 많아요. 우리 변호사님,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방법이 있는 겁니까? 예, 실제로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시고요. 네. 참고로 벌금이랑 추징금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벌금이랑 추징금도 부과되면 안 되는 것이 부과됐잖아요. 네. 그게 한 6억 됩니다. 아유. 네, 그거 가지고 집 한 채 있는 거 압류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탈탈 다 털어져가지고 그거 납부해서 뭐 지금 뭐 거의 재산이 아예 없는 상황이셔서 생활하기도 힘든데요. 그 카카오톡 그 오픈 채팅방에 힘내라 이화영이라는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 채팅방 들어오면은 저 위에 공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힘내라 이화영. 예. 네, 거기 들어오시면 그 공지사항의 후원 계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뭔가 하나의 쿠션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왜 그랬냐면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 윤석열 정권 때 요 후원을 했었는데 그때 이 계좌를 공개를 하면 또 기부금법 위반 소지가 그런 게 있어서 있어요? 지금 같으면 그냥 속 시원하게 공개했을 텐데 네네네.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법을 잘 불특정 다수에게 하면 안 돼서 예, 채팅방이라는 특정을 외피를 만들었었죠. 예. 그건 문제 없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예, 기부금법 위반은 피해를 갈 수 있습니다. 이거 네. 법을 잘 몰라가지고 또 괜히 하마터면 또 실수할 뻔했군요. 네. 아 근데 오픈 채팅방 지금 계속 엄청 들어와주고 계시네요. 곳에 들어가 봤어요. 네. 많은 분들이 따뜻하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화영 부지사는 앞으로 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저는 현재 상태는 불법 감금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루라도 더 감금돼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다음 사면 때는 당연히 사면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전에는 뭐 크게는 형 집행을 정지한다든지 예, 지금 형이 집행되는 게 심히 부당한 상황이니까 정지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그 노멀한 방법은 가석방이 있습니다. 지금 가석방 조건은 다 돼 있습니다. 형기나 뭐 벌금 추징금 다 납부한 내역이나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노멀하게는 다음 가석방 때 가석방 하는 게 좋고 예, 그리고 좀 더 정의로운 방법은 형 집행을 정지하는
하는 것이 국가가 나서서 형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특히 박상용 검사도 그런 얘기 하던데 아니 니네가 그렇게 정당하고 억울하면 재심을 하지 왜 여태까지 재심 안 하고 있었냐. 네. 뭐 이러면서 니네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재심하지 않은 거냐 이런 식의 뭐 보도도 많고 박상용도 그렇게 얘기하던데 재심 사유는 그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 판결이 부당하다라는 게 판결로 확정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박상용이 조작 수사로 처벌받은 판결이 확정이 된다든지 뭐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김성태가 위증을 해서 그 위증죄로 기소돼서 그게 확정이 된다든지 이게 잘못됐다는 판결문이 나와야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재심 신청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니네 꿀리는 거 아니냐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향후에는 일단은 요 조작 수사권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정리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규정 중에는 모든 법률 규정에는 이제 기타 규정이 있잖아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확정 판결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계획으로는 아까 국정원 원장의 보고 있잖아요. 네. 그 보고서가 이제 저희한테 입수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한번 재심을 신청해 볼까 이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금 저희 제3자 뇌물죄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같이 기소된 사건 있잖아요. 네. 그 재판부에 제출돼 있습니다. 제출돼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재판부에서도 요거를 변호인단한테 공개하는 것도 보류시켜 놔가지고 재판부와 지금 협의 중인데 조만간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막 그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속보를 좀 법무부가 소개해 주시죠. 이 대북 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 정지시켰다는 속보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박상용 부부장 검사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도 뭐 당연한 조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힘내라 이화영 이 지금 오픈 채팅방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접속이 몰려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네. 그 계좌 확인하신 분들은 바로 좀 나오라고? 탈퇴를 해주시고. 좀 차갑게 느껴지는데.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확인하신 분들은 나오세요. 네, 확인만 하고 나가랍니다. 네, 조금 차갑게 느껴집니다. 네. 우리 여사님도 너 너무 차가웠어 하는 표정입니다. 네. 말을 조금 따뜻하게 했으면 하는 표정을 지으십니다. 우리 여사님께서. 네. 여사님이 그래도 또 최욱이 만나니까 한번 웃어봅니다. 네. 최욱이가 오늘 좀 많이 웃게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것만 다루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제가 엄청 좀...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저는 이 과장이 아니고 진짜 여사님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바로잡았다. 저는 과장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에는 백다르크라고 별명도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사님 힘내시고 뭐 제가 뭐 따로 위로를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밖에 없네요. 네. 그래도 잘 버텨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상용이 저희가 고발장도 내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오늘에서야 됐다니까 제가 잠을 편히 자겠네요 이제는. 그런데 박상용만이 아니라 전번에 고두성 검사 나와서 카톡 6인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고두성. 그래서 송민경, 김성훈, 고두성, 서현우, 함서국 이런 사람 반드시 처벌돼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조작 수사에 참여했던 수원지검장부터 해가지고 뭐 윗선은 말할 거 없지만 이 6명이 너무나 악질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 저인망식으로 별건 수사했던 송민건 검사 잊지 못해요. 진짜 저희 남편은 여자라서 좀 괜찮나 했더니 너무너무 화가 났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이제는 처벌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편도 안에서 잘 견디고 버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진실이 밝혀지고 또 남은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저희 남편이
나와서 싸우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나이도 지금 뭐 64세고 고령에다가 4년째 진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정말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좀 힘드니까 나오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댓글에 이런 백종화 여사님을 두고 최욱이 너는 서민석 변호사를 불렀냐라고 또 비난의 글이 올라오는데 아니요. 여러분 지금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사님하고. 맞아요. 감정적인 부분은 뭐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 그런 것까지는 여쭤볼 필요도 없잖아요. 같이 싸우고 있고 그 녹취가 다시 불을 붙이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남편 옥중 일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네. 박상용의 육성이 있는 녹취가 나오니까 맞아요. 진짜 막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된 거잖아요. 네. 커다란 역할을 하셨어요. 네.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의 그런 용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폄훼하고 막 탄핵시키려고 막 진실의 공방으로 가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저희는 잘 이게 쓰여져서 진실을 밝히는데 한 조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앞선 코너 듣다가 뭐 말씀드려야겠다 생각 난 건데요. 아까 그 한명숙 사건의 그 초밥이랑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검사가 지금 그 당시 수원지검 차장이었던 김명일입니다. 네, 한명숙 초밥 때 수사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차장이었던 김명일 검사고요. 그리고 이제 고두성 검사 얘기 나왔었는데 네, 고두성 검사는 저를 개인적으로 사찰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현재 사건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금감원 주가 조작 그 부분은 금감원에서 주가 조작 관련된 서류를 안 가져온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네. 금감원 그러니까 그 당시 금감원 주가 조작은 문재인 정부 때 그 조사가 됐던 내용이에요. 아마 그 이복현 원장 때였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덮기 위해서 한국거래소의 주가 조작 심리 분석을 맡깁니다. 검찰이. 그리고 한국거래소 이것도 뭔가 비하인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거래소에서 이건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심리 분석 결과를 받고 그거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립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은 주가 조작에 맞다. 금감원에 주가 조작 자료가 있으니 이건 안 가져오고 가지고 이걸 오면 불기소 이제 큰일 처분을 나니까. 해야 되니까 한국거래소가 주가 조작 심리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심리 분석 의뢰해서 이건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내요. 그걸 근거로 불기소 처분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도 사실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요. 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다 동원된 것처럼 보여요. 와, 여러분 이 사건은 이게 나라면 이 관점으로 봐야 돼. 네, 맞아요. 네. 이게 나라면 이거 어떻게 견디냐. 못 버티죠. 너무 무섭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사님 네. 힘내시고요. 그래요.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좋은 결론 날 것 같고 네. 또 시민들이 용기를 주고 있어서 잘 버텨낼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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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는 것이 그러면 돈을 주고받은 그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쌍방울 회장이었다는 김성태라는 사람이 이유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재명의 방북 그 자금을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리호남이라는 북한 공작원에게 돈을 줬다. 이게 아주 단순한 문장이죠. 이것으로 죄를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정원의 이종석 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했던 말, 당시에 리호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제3국에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상용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미 인정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국정원에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문건이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다시 한번 재반박하죠. 아니다. 사실이다. 리오남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건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이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이제 진술 하나 가지고 진행이 돼 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 그게 권유든 형량 딜이든 국민들이 볼 땐 다 딜이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동우 의원하고 약속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형량 거래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녹취 파일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박상현 검사한테 그건 자백을 권유하는 통상적인 수사에서 쓰는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게 해주려고 이런 자리를 만든 거고 국힘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지금 국정조사를 갖다 쪼개기를 해서 하는 것도 지금 국정원 얘기하신 것처럼 예. 국정원에 이게 없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특검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실과 공조한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게 대통령실만 관여했겠냐? 국민의힘 내 친윤 주요 인사들은 여기에 전혀 관련이 없겠느냐? 저는 분명히 파다 보면 연관고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서 박상용의 입을 계속 단속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별도의 쪼개기 국정조사를 하고 윤상현이 격려를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진숙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권고를 해준 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어차피 이렇게 된 판에 너는 이대로 쭉 가서 막 짓거리다가 그거로 보수층의 두터운 지지를 힘입고 나중에 정치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소위 계속 제스처를 해주면서 단도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게 정치적 해법이라면 예. 과연 그게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다라는 사람들이 뭐 옆에도 이제 정치인이 계십니다만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게 정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말해가지고 지지층 몇 명한테 인기 얻어가지고 그 어떤 보호막이 생기면 내가 뭐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 다 덮일 것이고 그냥 그렇게 가서 어느 지역에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어느 지역 가서 당선되면 그냥 다 잊혀질 것이다. 뭐 이런 걸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관계나 뭐 진실 여부를 따지는 그 시간에 다른 어떤 방향성을 찾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참 뭐랄까 생각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해왔죠. 관성으로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무슨 안위만을 도모하면서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정치에 좀 무관심했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뽑히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내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되게 많은 국민들이 개몽이 됐죠. 예.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예, 그리고 시대가 바뀐 거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1년 전에 한 얘기를 1년 지나면 어디서 방송으로 보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유튜브 채널 계속 재생산. 재생해서 다시 보기 하고 돌려보기 합니다. 파묘됩니다. 예, 그리고 1년 전에 응원봉을 추억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또 예. 다 돌려보는 시대고 또 하나 검찰이 부패와 비리가 됐을 때 옛날처럼 검사가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수청과 공수처에 가 수사를 받아야 돼요. 이 상황들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되는데 첫 케이스가 박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탈탈 털려서 옛날식으로는 못 벗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걸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죠. 보여줄 필요가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박상용 검사는 당시 2023년도 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때 지금 우리가 조작 수사 의심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기 위한 하나의 사법살인을 했다가 지금 미수에 그친 거잖아요. 그것도 검사가 법복을 입고 다니는데 공판 갈 때 그 법복 입은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을 내팽겨치고 어느 한편에 당시엔 이제 자기들 선배 윤석열 한동훈 라인에 줄을 서는 이 박상용의 모습과 지금도 국회에 와가지고 윤상현 만나고 기죽지 마 하고 오늘도 국민의힘 청문회 가가지고 길을 받고 오는 이 박상용 검사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검사거든요. 예. 근데 검사가 이게 할 짓입니까? 저는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염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2023년도에도 정치적이었고 지금도 더 정치적인 박상용 검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박상용의 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때 당시 서민석 변호사와 은밀하게 정말 둘만이 아니면 전 세계에서 누구도 그거 도청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세상 밖에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박상용은 지금 굉장히 좀 멘붕이 오고 저 녹취록 듣기도 본인이 민망해서 못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검사가 얼마나 허술하면 이게 녹취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전화로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말도 자기들 세상에 안 바뀔 줄 알았겠죠. 그렇죠. 뭐 그것을 영원할 줄 알았겠죠.
생각해 보면 지금 똑같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 이른바 그 연어 술 파티. 예. 그때 당시에 그 검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원지검 전혀 그런 사실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교도관들이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연어 해도법 제가 받아왔습니다. 갖고 들어간다는 사람이 그 증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소위 말해서 검찰이 멘붕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며칠 전 한겨레에서 그 아침 해빨이라는 칼럼에서 제목이 이래요. 한동훈을 꿈꿨을 박상용 검사를 기다리는 것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검찰 세상에서의 무언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다시 돌고 돌아 검찰이 들여다보고 검찰이 덮어버리면 덮이던 시절 그 시절이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에는 그 검찰의 위세에 제대로 된 증언을 못했거나 사실관계 확인을 못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가 나온 이후에 국민들이 듣고 검찰에 대해서 지탄을 하는 것이고 물론 박상현 검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교도관들도 지금 이 말이나 이 얘기가 그들끼리는 안 돌았겠습니까? 세상에 알려지는데 시간이 걸려졌을 뿐 그냥 진실은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해 보면 일정 부분 너무 무도하다 이 사람들. 그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당시에 검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전 참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감사한 생각도 드는 게 이걸 버텨줬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에 야당 지도자 중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 빼면은 없어요. 뭐 이낙연 그때 대선을 같이 붙었던 야당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거 무리수만 써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당 지도자만 넘어뜨리면 그냥 우리 세상인 거예요. 야당의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낙연이라는 분이 있다가 그분이 결국 김문수 지지하러 가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참 검찰 입장에서는 저렇게 무리수까지 쓰면서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잡아야만 했던 이유가 너무나도 명징하다. 거기만 잡으면 본인들 세상 영원히 이거는 꾸려나갈 수 있고 아니 뭐 선거를 치러도 자기들이 그냥 계속 내세우는 후보가 이길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건 좀 섬뜩하고 그걸 버텨주신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관계자분들이 버텨와서 지금 정권을 바꿔냈기 때문에 이 사안들도 지금 밖으로 다 드러나고 바로잡혀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박상현 검사는 직무정지가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에 나오고 오늘 뭐 청문회 그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청문회에서 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왕성하게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아 직무 정지 이후에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정성 법무장관 관련해서 이제 이 내용이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진짜 부패한 검사의 표본인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오잖아요. 부패한 정치 검사. 네. 정치 검사. 뻔뻔하고 염치 없고 반성은 아예 없으면서. 이 자꾸 되게 그런 표본 그 윤석열이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았구나 이런 부패한 정치 검사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박상현 검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발을 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겁니까? 이제 고발하면 이제 수사를 받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직도 이게 이제 우리가 특권에 쩌들면은 전두엽이 쪼그라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 민생이 무너져가는데도 무감각해요. 전두엽이 쪼그라든 것 같고 상황 판단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지 않는다니까요. 검사들 안에 그런 게 있대요. 동료 검사를 가혹하게 또는 강하게 또는 원칙대로 수사를 하면 왕따가 된대요. 그래서 검사가 검사를 제대로 수사를 안 해요. 자기도 거기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 시대 아니에요. 이제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박상용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과거의 기억 하나. 검사들은 어떤 비리를 저질러도 웬만하면 언터처블이었다. 사실 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성추행 동영상이 돌아도 다 사는데 아무 탈이 없고 특권을 누리면 살아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선배들에 대한 기억이 하나 있고. 김학의? 그렇죠. 내가 안 잊었으면 그 팬티바람으로 완전 정확하게 CCTV에 찍혔잖아요. 얼굴 나왔죠. 그분은 그냥 아직도 계속 밖에서 그 얼굴은 있어요? 전 국민이 다 봤는데 절대 초상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본인이 아니라잖아요. 그렇죠. 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 지금 아마 박상영도 비슷한 거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기 선배 검사들 중에 자기보다 더 심한 일을 하고도 떵떵거리고 천수를 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근데 윤석열 지금 무기징역 나서 감옥 가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의혹이 청문회장에서 낱낱이 드러나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국정원 반박까지 튀어나오며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짜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커져만 갔죠.
술판 회유와 연어 파티라는 전대미문의 수사 농단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끝내 꺾이지 않았고 그 결기가 거대한 음모를 만천하에 끌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시작은 박상용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수사의 칼끝은 그 뒤에 숨은 윗선과 관계자들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그리고 누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게 될지 국민 모두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